어느 가을날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저택. 햇살이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정서윤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문초등학교 78학번 동창회 초대장. 30년 만에 찾아온 과거로의 초대였다. 편지를 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급스러운 거실,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테이블 위에 수입 도자기. 모든 것이 현재의 그녀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초대장 하나가 30년 전의 기억을 소환하기에는 충분했다. 1994년 겨울, 서유는 명문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 5시면 일어나 좁은 단칸방을 나섰다. 남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마다할 수 없었다. 급식실 일은 힘들었지만 방학 때도 급여가 나왔고 무엇보다 아이들 급식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다. 하얀 급식복을 입고 머리에 위생모를 쓴 서유는 매일 500인분이 넘는 급식을 준비했다. 무거운 냄비를 나르고 뜨거운 김이 솟는 밥솥 앞에 서서 땀을 흘렸다. 손은 늘 거칠었고 옷에서는 기름, 냄새가 밴 채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웃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 몰랐다. 명문초등학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사립학교였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사업가였다. 학부모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고급 승용차들이 학교 앞을 가득 메웠다. 서유는 그날따라 더 조심스러워졌다. 급식실에서 나올 때면 급식복에 묻은 얼룩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학부모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뒷문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평소보다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았다. 서유는 급식실에서 쓰레기를 들고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몇몇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급식 맛이 왜 이래? 우리 애가 맨날 남겨온다니까. 김혜란의 목소리였다. 당시 학부모회장이었던 그녀는 늘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다. 그러게요. 급식실 아줌마들 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학부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지, 아이들 영양을 생각하며 밤늦게까지 식단을 고민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저희 애 반에 급식실에서 일하는 아줌마 아들이 있던데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집 얘기. 편모 가정이라던데 애가 좀 수줍음이 많더라고요. 김혜란이 대답했다. 애들끼리도 다 아나 봐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그 애는 좀 피하게 된대요.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학교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우는 아들. 친구들이 왜 안 놀아주냐고 묻던 순진한 눈빛.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좁은 방 한쪽에서 곤히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서유는 묵묵히 급식실로 출근했다. 학부모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 급식 시간에는 뒤편에 숨어서 설거지를 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1995년 봄, 서윤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미천 삼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수 반찬을 만들어 팔았다. 급식실 일을 하며 익힌 요리 솜씨가 큰 도움이 되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입소문을 타며 단골이 늘어났다. 서유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아들 민재는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딸 수아도 똑똑했다. 남들이 학원을 다닐 때 두 아이는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세월이 흘러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하지만 서윤의 반찬 가게는 오히려 더 바빠졌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반찬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가게를 2평 더 넓히고 직원도 1명 고용했다. 그 무렵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가게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한 남자가 단골이 되었다. 정준혁이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중년 사업가였다. 서윤의 정성스러운 반찬에 감동받아 자주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준혁은 서윤의 삶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서윤 역시 준혁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호감을 느꼈다. 2000년 두 사람은 재혼했다. 아이들도 성장하여 민재는 서울대학교에, 수아는 연세대학교에 진학했다. 준혁은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윤은 반찬 가게를 체인점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온 서윤은 여전히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급식실 조리원으로 무시받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 그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다. 동창회에 가야 할까? 서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궁금했다.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변화했을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서윤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동창회 담당자에게 참석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동창회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서윤은 드레스룸 앞에 서서 옷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의 의상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 너무 화려하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옛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거실에서 남편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동창회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서윤이 돌아서자 준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냥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모습으로 가든 그들보다 훨씬 품격 있는 사람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오. 준혁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아들 민재가 화상통화로 함께했다. 변호사인 딸 수아는 직접 집에 와 있었다. 엄마, 동창회 가시는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응, 가보려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꼭 가셔야 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수아야, 엄마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시절을 정리하고 싶어. 화면 속 민재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엄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서윤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급식실에서 일하던 엄마를 보며
눈물 흘리던 어린 민재.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았던 어린 수아. 그 아이들이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어 오히려 자신을 격려하고 있었다. 동창회 전날 밤, 서유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명문초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졸업사진 속 서유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앨범을 넘기다 급식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동료 조리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하얀 급식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사진은 말해주지 않았다.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 시절의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다. 괜찮다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창회 당일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옷장에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팬츠를 꺼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옷차림이었다. 목에는 준혁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작지만 빛나는 진주 알들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해주었다. 거울 앞에 선 서윤. 5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준혁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운전기사 태우지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갈게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서윤은 자신의 차를 몰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야상곡. 부드러운 선율이 긴장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다가왔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입구,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 30년 전 급식실에서 일하던 자신은 이런 곳에 올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 심호흡을 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서 동창회 행사장 위치를 확인했다. 2층 VIP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다. 동창들이 이미 모여있는 것 같았다. 서윤은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VIP룸 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김혜란의 큰 목소리, 이정희의 웃음소리. 3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했다. 서윤은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당당하게 품격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답게. 복수가 아닌 화해를, 미움이 아닌 이해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실내의 대화 소리가 잠시 멈췄다. 30명 남짓한 동창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몇몇은 서윤을 쳐다보았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서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누구세요? 한 동창이 물었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서윤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30년 전 기억 속의 서윤과 눈앞의 우아한 여인을 연결시키려 애쓰는 것 같았다. 정서윤? 아, 그 서윤이? 김혜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응, 맞아. 오랜만이야. 서윤은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테이블 한쪽 끝자리였다. 그녀가 앉자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근황이 어때? 최영자가 반갑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30년 전 유일하게 서윤에게 친절했던 동창이었다. 잘 지내.
영자야말로 어때? 그럭저럭 지내지 뭐.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동창들은 수군거렸다. 서윤의 옷차림, 몸에 걸친 액세서리, 그녀가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 모든 것이 30년 전의 그 급식실 아줌마와는 너무 달랐다. 서윤아,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테이블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다. 응,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작은 사업도 하고, 재혼도 하고,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재혼? 잘 됐네.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정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은근한 탐색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사업을 해요. 서윤은 짧게 답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답게 정갈하고 맛있는 요리들이 차례로 서빙되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다. 대부분 자녀 이야기였다. 누구 아들은 의사, 누구 딸은 변호사, 누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 김혜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대형 로펌 파트너 됐어. 그것도 30대 중반에. 주변에서 다들 놀라더라고. 어머, 대단하다. 혜란이 교육을 잘 시킨 거지. 다른 동창이 추켜 세웠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자랑으로 이어졌다. 서유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다. 아들이 해외 대학 교수라는 것, 딸이 유명 로펌 변호사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서윤아, 너는 자녀가 어떻게 됐어? 그때 아들이랑 딸 있었잖아. 박미숙이 물었다.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다. 응, 아들은 교수하고 있고, 딸은 변호사야. 서윤이 담담하게 답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급식실에서 일하던 그 여자의 자녀들이 교수와 변호사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 최영자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했어. 서윤의 대답은 겸손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밤샘과 눈물이 숨어 있었다. 김혜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자신의 자녀 자랑이 무색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나저나 다들 나이 들었네. 우리가 벌써 50대 후반이라니. 맞아. 세월 참 빠르다. 사람들이 동의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가며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눴다. 서유는 최영자와 함께 창가 자리로 갔다. 저 아래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아, 솔직히 놀랐어.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변할 줄은. 영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서윤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때 미안했어. 나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잖아. 영자의 눈가에 미안함이 어렸다. 아니야. 내가 나한테 잘해준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할 때 너만은 웃어주었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저 불빛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김혜란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서윤아, 있잖아. 혜란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응? 서윤이 부드럽게 응대했다. 그때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서윤은 놀랐다. 그 당당하던 김혜란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다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서윤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이 차를 가자고 했다. 서윤은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먼저 갈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서윤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몇몇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 서윤은 미소로 화답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두려워했던 만남이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레스토랑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30년 전에 상처를 안고 온 곳.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조금 아물기 시작한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은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 후,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 요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평온한 아침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영자였다. 서윤아, 나야. 오늘 시간 있어. 만나서 차 한잔 할까? 응, 좋아. 어디서 볼까? 내가 사는 쪽으로 내가 갈게. 청담동 그 카페 어때? 두 사람은 점심때 청담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영자는 서윤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저번에는 사람들 많아서 제대로 얘기 못했잖아. 오늘은 우리끼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가로수 길이 보였다. 가을 바람에 나무잎들이 살랑거렸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 너 지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영자가 진지하게 물었다.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서윤의 대답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사실 그날 동창회 끝나고 혜란이랑 미숙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서윤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더라. 그래, 뭐라고 했어? 나도 잘 모른다고 했지. 내 사생활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영자의 배려에 서윤은 고마움을 느꼈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영자야,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진짜 궁금해. 서윤이 물었다.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범한 삶이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사로 정년까지 일했고 두 아들을 키우며 소박하게 살았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의 삶.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사실 혜란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겉으로는 잘난 척하지만 남편 사업이 기울었거든. 몇 년 전부터 적자가 계속됐대. 아들이 로펌 파트너 된 것도 자랑했지만 사실 그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어. 영자의 말에 서윤은 놀랐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혜란의 뒷모습이 이랬다니. 이정희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개업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은퇴했어.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대. 명품백 들고 다니던 사람이 요즘은 백화점 세일 기간만 기다린대. 서윤은 잠자코 들었다.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었다. 누구나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서윤아, 근데 정말 궁금한데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야? 동창회 때 사업한다고만 했잖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대한물산그룹 알지? 응, 당연히 알지. 건설이랑 유통하는 대기업 아니야?
거기 회장이 내 남편이야. 영자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굳어버렸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대한물산 회장? 응. 그래서 사람들한테 굳이 말 안 한 거야. 괜히 이상하게 볼까봐.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충격이 컸던 것이다. 급식실에서 일하던 친구가 지금은 재벌 회장 부인이라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우연이었어. 내가 반찬 가게 할 때 단골이었어.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는데 자꾸 오다 보니 친해졌지. 그 사람도 재혼이었고 나도 그랬으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어. 와, 진짜 영화 같다. 영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영자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소문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당연하지.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 안심해. 영자는 진지하게 약속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의 빈칸을 채우듯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감사함도, 모든 것을 나누었다. 해가 기울 무렵, 카페를 나서며 영자가 말했다. 서윤아, 너 정말 멋있어. 그 힘든 시절을 견디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모습이 나한테 큰 힘이 돼.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때 견딜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30년 만에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서윤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혜란이었다. 서윤아, 나 혜란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혜란의 목소리는 동창회 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 언제 볼까? 이틀 후,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혜라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다. 와줘서 고마워. 혜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 서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혜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윤아, 사실은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동창회 때는 사람들 많아서 제대로 못했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그때 정말 못됐어. 너를 무시하고 너 아들까지 안 좋게 말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혜란의 눈가가 붉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사실은 요즘 내가 힘들거든. 남편 사업이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들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됐어. 그러면서 문득 그때 내 모습이 떠올랐어. 힘든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내 모습. 혜란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불쌍해 보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불쌍한 건 나였어. 돈 있다고, 남편 잘났다고 우쭐대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거든.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랄까. 그런 거. 서유는 혜란의 손을 잡았다. 혜란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혜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쌓였던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고마워, 서윤아. 내가 이렇게 너그러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헤어질 때 혜란이 말했다. 서윤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어떻게 하면
너처럼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사는 것. 그게 품격이야.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은 남편 준혁과 함께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준혁이 최근 진행 중인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여보,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오래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들이요. 그런데 한 분은 처음 만나는 분이라. 아, 그분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해성무역. 그래, 해성무역 대표.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해성무역.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김혜란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해성무역이었다. 혹시 그 대표님 성함이 김태준이라고 하던데. 서윤의 예상이 맞았다. 김혜란의 남편이었다. 왜 그러시오? 아는 분이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서윤은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혜란의 남편이 준혁과 사업상 만나게 될 줄이야. 며칠 후 준혁의 미팅 날이 다가왔다. 서윤은 평소처럼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미팅 잘 끝났소.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이에요? 해성무역 김 대표가 미팅 중에 계속 어색해하더니 끝나고 나를 따로 불러서 묻더군. 혹시 부인이 정서윤 씨냐고. 서윤은 순간 당황했다. 혜란이 남편에게 자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맞다고 했지. 그랬더니 김 대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란이 남편에게까지 털어놓았던 것이다. 여보, 혹시 당신이 학창 시절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소? 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옛날 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김 대표가 정말 미안해하더군. 부인한테 전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더이다. 그날 밤 서윤에게 혜란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윤아, 미안해. 남편한테 얘기했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혹시 당신 남편분한테 폐 끼친 건 아니지? 서윤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걱정 마. 다음 날 혜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서윤아, 우리 남편이 대한물산 회장님이 내 남편인 줄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야. 투자 이야기가 다 틀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일은 일이고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야. 정말? 정말 괜찮을까? 응.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 얘기해 볼게. 서윤은 그날 저녁 준혁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해성무역 김 대표와의 투자 건 그냥 평소처럼 진행하세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하고 싶을 텐데. 복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다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예요. 준혁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걷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투자 미팅이 성사되었다. 해성무역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태준은 서윤에게 정식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다. 부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윤은 답장을 보냈다. 사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동창회 이후 조용했던 카카오톡 단체방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누군가 동창회 때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서윤의 사진도 몇 장 있었다. 정서윤,
정말 우아하게 늙었다. 어떻게 관리하길래 저렇게 젊어 보이지? 그때 우리가 너무 했던 것 같아. 반성한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변했다. 아니, 변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였을지도 몰랐다. 그때 박미숙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서윤아, 사실 그때 나도 미안했어. 혜란이가 너 험담할 때 말리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 용기가 없었어. 서윤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미숙아. 다 이해해. 그때는 다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서윤의 관대함은 진심이었다.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았다. 그 시간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었다. 주말 서윤은 아들 민재와 화상통화를 했다. 민재는 미국 대학에서 연구실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동창회 어땠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사람들이 많이 변했더라. 엄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응,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민재야, 엄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건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주눅 들었던 거지.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깨달음이 깊이 와닿았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아들. 전화를 끊고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처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하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유는 자선 바자회에 참석했다. 대한물산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였고 회장 부인으로서 참석이 필요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서울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서유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대한물산 회장 부인. 그 타이틀은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 무게를 가볍게 감당하고 있었다. 바자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유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재벌가 부인들, 유명 예술가들, 사회운동가들 모두가 격식을 갖춰 그녀를 대했다. 그때 한 여성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이정희였다. 동창회 때 만났던 그 이정희. 그녀는 서윤을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서윤아, 여기서 왜? 이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서유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여기, 혹시 초대받아서 온 거야? 이정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요. 저희 그룹이 후원하는 행사라서 왔어요. 저희 그룹.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바자회를 후원해주신 대한물산그룹 정준혁 회장님과 정서윤 여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서윤 여사, 대한물산 회장 부인, 그 급식실 아줌마가. 서윤은 단상으로 올라가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물산그룹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품격 있는 인사말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다. 서유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행사가 끝난 후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아. 아니, 여사님.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언니. 편하게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서윤의 겸손한 대답에 이정희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30년 전 급식실 아줌마를 무시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됐었죠.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좋은 관계로 지내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후로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정서윤이 대한물산 회장 부인이라는 사실. 카카오톡 단체방이 또다시 들썩였다. 헐, 서윤이가 재벌가 부인이었어? 대박. 우리가 그때 엄청난 실수를 한 거네. 부럽다. 어떻게 저런 인생 역전이 가능하지? 댓글들이 쏟아졌다. 서윤은 단체방을 확인했지만 굳이 답글을 달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며칠 후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나 미숙이야. 지금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대한물산에서 인턴 같은 거 뽑지 않을까 해서.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전화가 올 줄 알았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 것은 자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미수가, 미안하지만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우리 회사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뻔뻔했지? 아니야. 이해해.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 우리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서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위가 생기면서 관계도 변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때 최영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윤아, 다들 난리 났더라. 근데 걱정 마. 나는 내가 회장 부인이든 급식실 아줌마든 상관없어. 넌 그냥 내 친구야.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친구는 조건 없이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영자는 그런 친구였다. 주말 서윤은 남편과 함께 미술관을 찾았다. 조용한 전시실을 걸으며 그림을 감상했다. 한 작품 앞에서 서윤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난한 여인이 밭을 갈고 있는 그림이었다. 땀을 흘리며 고된 일을 하지만 그 여인의 표정에는 평화가 있었다. 저 그림 마음에 드오? 준혁이 물었다. 응, 저 여인이 저 같아서요. 힘들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 당신은 이제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준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사람의 강인함과 겸손함이 새삼 존경스러웠다. 미술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여보, 요즘 동창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소?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면서 지위와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소. 자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도 많이 하잖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삶에 대해, 관계에 대해, 행복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딸 수아와 저녁을 함께 했다. 엄마, 요즘 동창들이 많이 연락하죠? 응. 어떻게 알았어? 제가 봐도 뻔해요. 엄마가 회장 부인이니까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거죠. 수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엄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 사람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엄마는 너무 착해요. 저 같으면 다 무시할 텐데. 수아야,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져. 그러고 싶지 않아. 수아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역시 어머니는 자신이 따라가야 할 롤모델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날, 서유는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하얀 눈이 나무 위에, 잔디 위에 소복이 쌓여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혜란이었다. 서유나, 나야.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혜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부탁이야.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저녁 7시, 청담동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한 서유는 이미 와 있던 혜란을 발견했다. 혜란은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왔구나. 혜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혜란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서윤아.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응? 사실은 우리 남편 회사가 곧 부도날 것 같아. 너희 남편분이 투자해 주셔서 조금 버텼는데 이미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 서유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들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직원 월급도 밀렸어. 이번 달 말까지 10억을 못 구하면 정말 끝이야.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윤을 그렇게 무시하던 자신이 이제 와서 돈을 빌리려 하다니. 부끄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너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30년 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거절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혜란의 초라한 모습, 절박한 눈빛, 그것은 30년 전 급식실에서 일하며 무시당하던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혜란아.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응? 나한테 10억은 큰 돈이 아니야. 도와줄 수는 있어. 혜란의 눈이 커졌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로 도와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혜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조건일까? 혹시 과거를 들먹이며 굴욕을 주려는 걸까? 뭐든지 할게. 말만 해. 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뭐, 혜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10억을 그냥 준다고? 왜? 조건은 이거야.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리되 직원들 월급부터 먼저 챙겨.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을 정직하게 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혜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대신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혜란은 테이블 너머로 서윤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30년간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서윤아,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 내가 가난하다고,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무시했잖아.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너였어. 아니야.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어. 세상을 몰랐던 거지. 넌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 혜란아, 미움은 나를 병들게 해. 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용서를 선택한 거야.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을 나누었다. 며칠 후 서유는 약속대로 10억 원을 혜란의 남편 회사에 보냈다. 투자가 아닌 기부 형식이었다. 준혁은 아내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당신다운 선택이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럽소. 혜란의 남편 김태주는 직접 서윤을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인의 과거 행동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잘 챙겨주세요. 김태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갔다. 그 소식은 동창들 사이에도 퍼졌다. 서윤이 혜란의 남편 회사를 살렸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서윤이 정말 대단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했을 텐데. 역시 그릇이 달라. 카카오톡 단체방에 댓글들이 달렸다. 서윤은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른 채. 주말, 딸 수아가 물었다. 엄마, 혜란 이모 회사 살려준 거 알아요. 그 돈이면 장학재단 하나 만들 수 있었잖아요. 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수아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장학재단도 중요하지.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엄마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래, 잘못했지.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수아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날 밤, 서유는 일기를 썼다. 오늘 혜란을 도왔다. 10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후회는 없다. 30년 전 급식실에서 일하며 무시당하던 나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가 그 손이 되어주고 싶다. 미움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사랑과 용서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 일기장을 덮고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서유는 남편, 아들, 딸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한 조용한 리조트였다.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내 식구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엄마, 올해 계획이 뭐예요? 수아가 물었다. 장학재단을 만들까 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늘 다른 사람 생각부터 하는구려. 제가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재가 화면 너머로 말했다. 엄마, 저도 미국에서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할게요. 엄마 이름으로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족이 함께 꿈을 꾸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윤은 본격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법률 검토, 기금 마련, 운영 계획. 수아가 법률 자문을 맡았고 준혁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재단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윤은 고민에 빠졌다. 희망의 씨앗 재단은 어때요? 수아가 제안했다. 좋은데 뭔가 더 의미 있는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새날 장학재단은요?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새날 장학재단.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동창들도 기부금을 보내왔다. 김혜라는 1,000만 원을, 이정희는 500만 원을, 박미숙은 200만 원을 기부했다. 최영자는 직접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서윤아,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돈은 많이 없지만 시간은 있거든. 정말 고마워, 영자야. 내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돼. 재단 사무실을 개소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도 관심을 보였다. 대한물산 회장 부인이 만든 장학재단이라는 점이 화제였다. 개소식에서 서윤은 짧은 연설을 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급식실에서 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벌 회장 부인의 그런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재단은 제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진심이 담긴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다가왔다. 여사님, 과거 이야기를 공개하신 이유가 뭔가요? 숨길 이유가 없어서요. 그것이 제 삶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서윤의 솔직함과 진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재단에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창회 단체방도 다시 활기를 띠었다. 서윤이 진짜 대단하다. 자기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다니. 나 같으면 숨겼을 텐데. 역시 그릇이 달라. 우리가 그때 정말 못됐다. 서윤아, 미안해. 댓글들이 이어졌다. 서윤은 단체방에 답글을 달았다. 다들 고마워.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모두 앞을 봐요. 며칠 후 명문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서윤을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급식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초대를 받아들였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명문초등학교.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시설도 현대화되었다. 강당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매일 힘들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담담하고 진솔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미래도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립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서윤의 이야기는 교과서가 아닌 삶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도, 청소하시는 분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서윤의 메시지가 깊이 전해지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여사님, 힘들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행복하세요? 어린 학생의 순수한 질문에 서윤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강연이 끝나고 급식실을 찾았다. 새로 지어진 급식실은 넓고 깨끗했다. 조리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서윤은 조리원 한 분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조리원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 여사님. 제가 뭘.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일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서요. 정말요? 여사님이?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니 대단하세요. 조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학교를 나서며 서유는 뒤를 돌아보았다. 30년 전 상처받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 같았다. 봄이 왔다. 새날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었다. 서유는 직접 지원서를 검토했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속에는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 학생 좀 봐요. 서윤이 수아에게 한 지원서를 건넸다. 편모 가정의 남동생 둘.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면서 전교 1등. 엄마랑 똑같네요. 그래. 이런 학생들을 꼭 도와야 해. 최종적으로 10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다. 장학금 수여식 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다. 서유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여사님, 저도 여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려요. 수여식이 끝나고 한 학부모가 서윤에게 다가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요. 여사님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서유는 그 학부모를 안아주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포옹이었다. 힘내세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여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훌륭한 어머니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서유는 일기에 썼다. 오늘 100명이 씨앗을 뿌렸다. 이 씨앗들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기를. 나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 한편 동창들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었다. 단순히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다. 김혜라는 회사가 안정되자 재단에 정기 기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서윤아, 이렇게 남을 돕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그래? 다행이다. 그동안 나는 받기만 했어. 이제 주는 것도 배우고 싶어. 이정희는 재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었다. 박미숙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재단에 도시락을 기부했다. 서윤아, 돈은 많이 없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고마워, 미숙아. 내 마음이 정말 소중해. 최영자는 재단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주 3회 학생들 상담과 행정 업무를 도왔다. 동창들이 모두 변화하고 있었다. 서윤의 영향이었다. 그녀의 삶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명문 초등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급식실을 서윤 급식실로 명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서윤이 거절했다. 이유가 뭔가요? 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희망의 급식실 같은 이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요. 학교 측은 서윤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여름이 되었다. 장학생들의 첫 학기가 끝났다. 성적표가 도착했다. 대부분 우수한 성적이었다.
서윤은 한 명 한 명에게 격려 편지를 썼다. 한 장학생에게서 답장이 왔다. 여사님, 저는 매일 여사님을 생각하며 공부합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여사님의 이야기가 힘이 됩니다. 저도 나중에 여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가을이 왔다. 재단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학생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서윤은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다. 1년 전, 저는 제 과거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을 보며 확신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앞으로도 새날 장학재단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동창들이 모였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진심 어린 우정이 흐르고 있었다. 서윤아, 내 덕분에 우리 모두 변했어. 김혜란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스스로 변한 거지. 아니야. 내가 보여준 길을 따라간 거야. 이정희가 끼어들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 맞지? 당연하지. 서윤은 동창들을 안아주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우정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여보, 행복하오? 준혁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냥 제 길을 걸어온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빛으로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서윤이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12월의 어느 날, 서윤은 명문초등학교를 다시 찾았다.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급식실 조리원들까지. 무대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 정서윤 여사를 기리며. 서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학교 측이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서윤 여사님은 30년 전 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오늘 우리는 여사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다. 서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급식실에서 일하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모습, 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돕는 현재까지. 영상을 보는 내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상이 끝나고 장학생 대표가 나와 편지를 낭독했다. 존경하는 서윤 여사님, 저희는 여사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삶이 저희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 그리고 받은 만큼 나눠야 한다는 것. 저희는 이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서윤이 단상에 올랐다. 손에 든 마이크가 무겁게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30년 전, 이 급식실에서 일할 때 저는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인생에는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견디면 봄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고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입니다. 저는 받은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급식실을 방문했다. 조리원들이 준비한 다과가 있었다. 여사님,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 조리원이 수줍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서유는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일에 대한 고민,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일도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니까요. 조리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저녁, 동창들이 모였다. 작은 송년회였다. 혜란, 영자, 미숙, 정희 모두 모였다. 서윤아,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어. 영자가 잔을 들었다. 너희도 재단 일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 혜란이 말했다. 맞아. 이제야 진짜 친구 같아. 미숙이 거들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정희가 덧붙였다. 5명의 여성이 잔을 부딪혔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서윤아, 너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 혜란이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너를 보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알았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더라. 나도 배웠어. 너희한테서. 우리한테? 응.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 서유는 남편과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여보,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당신 덕분에 의미 있는 한 해였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오.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하오? 네, 완전히 행복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지금도 모두 소중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서유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급식실에서 일하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견디면 봄이 와. 내가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아.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견뎌봐.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미워하지 않아줘서, 용서해줘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서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이 따뜻함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새로운 장학생 지원서가 쌓여 있었다. 또 다른 꿈들, 또 다른 희망들. 한 장 한 장 읽으며 서유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의 불씨가 계속 이어지기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유는 펜을 들었다. 첫 번째 지원서에 합격 도장을 찍었다.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서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으로. 30년 만의 역전. 그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다. 고통을 희망으로, 상처를 사랑으로, 절망을 용서로 바꾼 영혼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윤이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다. 언젠가 그 씨앗들도 큰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희망은 그렇게 이어진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